안녕하십니까. 저는 분당의 온누나루 치과 이정선입니다. 오늘 이 상악 전치부 한 케이스로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려고 하는데요. 상악 전치부에 치아 루트가 남아있는 경우에 치아를 발치하지 않고 루트를 남기는 테크닉을 루트 멤브레인 테크닉, 소켓 쉴드 테크닉,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긴 한데요. 오늘 그 케이스를 서로 공유하려고 합니다. 환자분을 먼저 보시면요. 이 환자분은 55세 남자 환자분이셨는데, 상악 전치부 보철되어 있었던 분의 파절을 볼 수 있습니다. 루트를 이용해서 보철을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 환자분한테는 임플란트를 하는 게 더 여러모로 이익이겠다 싶어서 임플란트를 하기를 결정했고요. 루트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 남아있는 루트를 이용해서 루트 멤브레인 테크닉으로 시술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상악 전치부 임플란트는 어느 의사가 하든 다 어렵다고 다 느끼고 있잖아요. 저도 상악 전치부 임플란트를 하는 것은 저도 되게 힘들게 생각합니다. 상악 전치부 임플란트가 어려운 제일 큰 뭐 하나의 이유를 따지라고 하면 상악 전치부 임플란트는 결과가 심미적으로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 어렵죠. 그렇지만 상악 전치부 임플란트도 구치부의 어떤 그런 성공 요건에 기능과 메카닉과 바이올로지에 대한 성공이 필요한데요. 상악 전치부는 구치부보단 바이올로지에 대한 성공이 더 훨씬 중요하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상악 전치부 쪽의 아나토미를 보면 이제 이 부위에 치아가 발치가 되고 나면 이런 상악 전치부의 이런 섬세한 구조가 유지되기가 쉽지 않겠다, 이런 것들을 예측해 볼 수 있는데요. 실제 치아를 발치하고 나면 이 소프티슈의 하이트와 인터프록시말 본의 하이트나 이런 전체적인 형태에 큰 변화가 생기는 게 일반적입니다. 상악 전치부 임플란트의 어떤 그런 심미적인 수복에서 벨저의 보고에 의하면 심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일반적으로 페이셜 뮤코사의 레벨인데요. 이 핑크 에세리기의 5가지 항목 중에서 루트 컨벡시티를 만드는 게 가장 어려운 항목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루트 컨벡시티를 만들게 하는 데 있어서 어렵게 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오늘 그런 요인들에 대한 설명을 하지는 않을 거고요. 이 루트 컨벡시티를 만드는 데 있어서 루트가 남아있을 때 이 루트를 사용하는 루트 멤브레인 테크닉이 루트 컨벡시티를 유지하고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결과를 보여주는 것을 오늘 같이 공유하려고 합니다. 루트 멤브레인 테크닉, 이 소켓 쉴드 테크닉이라는 것은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 루트에서 레비알 쪽에 일부의 루트를 남기는 술식인데요. 이 루트를 남기는 두께나 이런 것들은 뭐 이렇게 연자나 술자들마다 약간의 어떤 그런 두께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레비알 측에 남기는 루트의 두께를 최대한 멤브레인처럼 얇게 남기기 위해서 성형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케이스를 쭉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술전의 현면에서 본 모습과 교환면에서 본 모습입니다. 교환면에서 보면 이 양쪽에 거의 비슷한 루트의 컨벡시티가 술전에 존재하고 있고 진지발 레벨도 11번 치아와 거의 유사한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루트를 남기는 수식을 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는 루트의 레벨 측에 남기는 높이를 본 퀘스트 레벨의 EQ 레벨로 남기는 게 장기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더 장점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퀘스트에 정확하게 루트를 커팅하기 위해서 레비알에 2 내지 3mm 정도의 이렇게 미니멀 인시전을 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선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니멀 인시전을 함으로써 레비알 쪽의 루트를 보면서 이렇게 본 퀘스트 레벨에 맞춰서 루트를 커팅해 낼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를 식립을 할 때 임플란트가 보온의 어떤 아웃라인이 허락이 되면 임플란트의 스크루 홀의 위치가 인사이드 엣지를 조금 지난 설측에 위치되는 게 나중에 보철을 하는 것을 훨씬 더 용이하게 하기 때문에 홀의 위치를 설측으로 약간 치우쳐서 나오게 하려고 임플란트의 방향을 잡습니다. 최종적으로 임플란트를 심고 다시 방향을 체크한 모습이고요. 루트 멤브레인 테크닉을 하면서 임플란트를 식립할 때 사진에서 나오진 않았지만 본 그라프트를 먼저 한 다음에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는데요. 이때 이 그라프트한 본이 이렇게 젤레이션이 되어 있지 않으면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라프트 머티리얼을 먼저 젤레이션을 시켜서 필요한 위치에 원하는 위치에 있도록 하는 게 좋은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PRP를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발치와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나서 제가 여기에서 사용한 것은 2mm 정도의 힐링 어버트먼트를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이 발치와의 소켓에 콜라겐 멤브레인으로 발치와를 한 2 내지 3mm 정도의 두께로 콜라겐 멤브레인으로 패킹을 한 다음에 간단한 심플 슈처가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앞으로 이 상방에 이 소켓을 서포트 해줄 수 있는 파닉을 달 예정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임플란트를 시술하기 전에 미리 파닉을 만들어 놨고 만들어 놓은 파닉을 옆에 있는 치아를 이용해서 슈퍼본드로 파닉을 고정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강의의 맨 마지막에 지금까지 이렇게 쭉 해왔던 과정들을 비디오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진에서 이렇게 충분하게 설명하지 못한 부분들은 이따가 비디오를 통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저는 일반적으로 상악 전치부에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나서 이미디어트 프로비저널을 하는 것을 별로 선호하지 않는데요.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파닉을 이용해서 발치와를 이미디어트 프로비저널 하는 것을 하지 않는 반면에 파닉으로 발치와를 서포트하는 것을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약 4개월 정도 시간이 파닉으로 발치와가 서포트된 상태에서 약 4개월 정도 시간이 경과했을 때 발치와의 형태가 거의 큰 변화가 없는 것을 협측이나 교환면 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개월 후에 2차 수술을 하기 위해서 파닉을 슈퍼본드로 고정해놨던 파닉을 커팅해서 제거를 했을 때 콜라겐 멤브레인으로 덮어놨던 발치와가
커넥티브 티슈로 잘 힐링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발치와의 형태에서 볼륨이 크게 감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2차 수술을 하는 것은 주로 펀치나 바를 이용해서, 다이아몬드 바를 이용해서 2차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교환면에서 본 사진이고요. 각도를 조금 더 교환면에서 본 사진입니다. 2차 수술을 할 때 2차 수술을 하는 날 동시에 프로비저널을 주로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유는 다시 슈퍼본드를 붙여서 또 다시 다음번에 슈퍼본드를 떼내는 일들이 번거롭기 때문에 미리 2차 수술을 하기 전에 레비알 쪽에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레비알 쪽만 남아있는 쉘과 템포럴 실린더에 레진을 쌓아 올린 이런 포스트를 미리 만들어 놓고 고항 내에서 2차 수술과 동시에 이 포스트를 고항 내에 꼽고 엑스레이를 찍어서 잘 맞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이 전치부 쉘을 위치를 주위 인접 치아와 잘 어울리도록 포지션을 시킨 다음에 콜드 큐어링 레진으로 두 개를 이렇게 서로 결합을 시켜줍니다. 그렇게 완성한 프로비저널이고요. 교환면 각도를 달리한 사진이고요. 약 한 달 뒤, 2차 수술을 하고 나서 약 한 달 뒤에 최종 치아가 들어갔을 때 최종 치아가 들어간 날 찍은 사진이고요. 보시면 징지발 레벨에서 크게 클리니컬 크라운이 길어지거나 그러지 않은 것을 볼 수 있고 볼륨도 크게 감소하지 않은 것을 다른 교환면 사진을 보시면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보시면 발치하기 전에 양쪽의 레벨 측의 볼륨이 거의 같은 정도의 볼륨이 있었었는데요.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최종 보철물이 들어갔을 때도 양쪽 치아에 비슷한 볼륨이 유지되고 있는 걸 볼 수 있고 징기발 레벨도 인접 치아와 이렇게 잘 조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약 7개월 후에 최종 임플란트 시술하고 나서 7개월 후입니다. 그래서 최종 보철물이 들어가고 나서 약 2개월 후 팔로업 사진인데요. 주위 인접치아와 징지발 레벨이 서로 잘 조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협측의 볼륨이 충분하게 잘 유지되고 있는 걸 볼 수 있고 협측의 이 굉장히 건강한 잇몸의 스테이플링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술 전과 술 후 비교 사진인데요. 술 전에 11번 치아의 클리니컬 크라운과 술 후에 클리니컬 크라운을 같다고 생각했을 때 21번 임플란트 했던 한 치아의 클리니컬 크라운이 술 전에 비해서 크게 증가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치아를 발치하고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 지금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이 협측의 이런 볼륨들을 만들어주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클리니컬 크라운을 지금처럼 유지하는 것조차도, 그러니까 징지발 레벨을 인접치아와 같은 높이로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는 것을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엑스레이로 술 전과 최종 보철물이 들어갔을 때의 본 레벨을 비교해 보시면 술 전의 이 본 레벨이 주위 인접 치아의 임플란트 주위 인접 부위의
본 레벨에 큰 변화가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CT로 술전과 임플란트 신입 당시, 그 다음에 팔로업 했을 당시에 본 레벨에 대해서 서로 비교해 본 사진인데요. 전체적인 보온의 볼륨이나 보온의 하이트에서 임플란트를 신입 전과 신입 후에 변화가 극히 미약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쭉 해왔던 내용들에 대해서 비디오를 통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치아를 처음에 삭제를 할 때 여러 가지 버들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제가 사용한 버는 서지컬용으로 나와 있는 카바이드 서지컬 바이고요. 카바이드 서지컬 바가 치아 삭제 속도나 이런 게 좀 빨라서 저는 처음 이니셜로 치아를 삭제할 때는 카바이드 버를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도가 되어 있는 치아에서는 하방에 지피콘을 철저하게 제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피콘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매거진에서 나와 있는 루트 멤브레인 키트에도 이 지지바가 들어가 있는데 지지바를 엔도가 되어 있는 환자분들은 필히 사용하고요. 엔도가 되어 있지 않는 환자분에서 할 때도 지지바로 펄프 티슈를 확실하게 먼저 제거하고 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바로 안에 있는 지피콘을 제거하고 있는 동영상이고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이 하방에 있는 지피콘을 충분하게 제거하기 위해서 드릴 이용해서 그 임플란트 드릴 이용해서 하방에 캐널 내에 있는 지피콘을 확실하게 제거하려고 하는데 각도가 너무 레벨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팔라탈 쪽의 루트를 먼저 충분하게 삭제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임플란트 드릴 이용해서 지피콘을 남아있지 않도록 확실하게 제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사진에서는 제가 사진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루트가 본 크레스트 레벨에서 정확하게 커팅하기 위해서 레비알 측에 2 내지 3mm 정도의 절개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현재는 그걸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플랩을 인시언을 한 다음에 레비알 쪽에 플랩을 거상해서 본 레벨을 확인합니다. 인시언은 가능하면 미니멀 인시언을 불필요하게 인시언이 깊어지지 않는 게 임플란트 치수를 하는 데 있어서 또 루트 멤브레인이 아니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루트 멤브레인 키트에 나와 있는 롱 다이아몬드 라운드바를 루트를 제거하고 있는 사진이고요. 사진에서 나오지는 않았지만 미조 디스탈로 서지컬 바를 이용해서 미조 디스탈로 루트를 커팅하고 다음에 팔라탈로 루트를 커팅해서 팔라탈 쪽 루트를 섹션해서 발걸을 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그런 다음에 레비알 쪽에 남아있는 루트의 두께를 필요한 두께로 조정을 하는데요. 사진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저는 개인적으로 루트의 두께를 최소로 남기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루트의 두께가 적게 남도록 충분한 양의 쉐이핑을 합니다. 쉐이핑을 할 때 긴 다이아몬드 드릴이 있으면 좋은데요. 긴 다이아몬드 드릴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루트 멤브레인 키트에 있는 다이아몬드 바가 충분한 길이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쉽게 쉐이핑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임플란트를 식립하시기 전에 팔라탈 쪽의 보온에 의해서 임플란트 엑시스가 틀어지지 않도록 팔라탈 쪽의 보온에 충분한 쉐이핑이 필요한데요. 이런 충분한 쉐이핑을 위해서 댄스본 드릴링을 꼭 필히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댄스본 드릴을 충분하게 해놓으면 나중에 임플란트를 식립할 때 팔라탈 보온에 의해서 임플란트 엑시스가 레비알로 가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댄스본 드릴을 이용해서 팔라탈 보온을 충분하게 삭제하는 걸 볼 수 있고요. 설명드렸다시피 본그라프트를 임플란트를 식립하기 전에 레비알 측에 필요한 양만큼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쉐이핑을 할 때 사용하는 핸드피스를 설명드리지 못했는데요. 쉐이핑을 할 때 사용하는 핸드피스는 서지칼용으로 나와 있는 핸드피스를 사용하는 게 여러 가지로 편리한데요. 일단은 서지칼용 핸드피스는 에어가 나오지 않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체어의 시설이 필요하긴 하지만 서지칼용 핸드피스를 사용할 때 일반 물이 아닌 증류수가 나오도록 체어에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쉐이핑을 하거나 그럴 때 사용했던 것은 서지칼 핸드피스를 사용했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온 물은 증류수가 나오도록 그렇게 해서 시술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보통 임플란트를 식립할 때 상악 전치부는 심을 보시면 엑시스가 실제 드릴링 한 것보다는 레비알로 이렇게 엑시스가 바뀌어버릴 때가 많은데 팔라탈 쪽에 충분한 본 쉐이핑을 미리 해놨기 때문에 엑시스에 큰 변화 없이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 엑시스가 잘 맞는지 힐링 어버트먼트를 통해서 확인을 해봤고요. 힐링 어버트먼트를 연 후에 임플란트 주변에 필요한 부분에 본그라프트를 추가로 합니다. 이미 힐링 어버트먼트가 끼워져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제가 사용한 것은 아테로케어라는 콜라겐 멤브레인인데요. 이 콜라겐 멤브레인을 조그만한 게 잘라서 사각형으로 접어서 발치와의 형태에 맞춰서 이렇게 접은 다음에 그걸 발치와에 패킹을 했는데요. 보통 두께는 한 3mm 정도의 두께로 하는 게 좋습니다.
콜라겐 멤브레인이 패킹된 걸 볼 수 있고요. 상악 전치부 수술을 할 때는 저는 주로 5제로나 6제로 실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발치와를 출처를 할 때는 너무 지나치게 발치와가 압박이 되지 않도록 일시전된 부분의 플랩이 서로 벌어지지 않는 정도로만 슈처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사진에서도 보셨지만 마지막 술전과 술중, 임플란트 식립 직후, 그 다음에 최후에 팔로우했을 때의 결과의 CT 사진입니다. 이것으로서 오늘의 온라인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면 그 질문에 마지막 답변을 하고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하나 와서 질문에 답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픽스처와 잔존 루트의 거리가 어느 정도 돼야 하냐는 질문이 왔었는데요. 픽스처와 잔존 루트 간의 거리는 케이스마다 약간씩은 다를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픽스처와 잔존 루트의 거리를 최소 1mm 이상은 꼭 주려고 하고요. 사전에 골 이식을 할 때는 이렇게 드릴링한 사이트가 아닌 특히 레비알 쪽에 골 이식 하방에 임플란트를 심고 나면 하방에 골 이식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하방 쪽에 드릴링한 사이트가 아닌 루트 프레퍼레이션 했던 그 부분에 골 이식을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임플란트를 심립합니다. 오늘 강의를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